새롭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결과 10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그런 결과인데요. 서울 주민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만일 내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면 누구를 뽑겠느냐 했더니 오세훈 24.3% 기록을 했습니다. 야당 후보들과 더블 스코어 넘게 나는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예. 제가 볼 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지금 서울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2년도 지방선거 때 네. 서울의 행정동이라고 하죠. 행정동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개가 넘는데 네. 모든 동에서 이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구청장들이 선출이 됐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개별 동이 네. 시장은 오세훈 시장을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상대 후보는 송영길 예. 전 인천시장이었습니다. 좀 이게 좀 제가 볼 땐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네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이재명한테 계양구를 사실상 헌납하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금의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계양구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방탄 국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르게 된 어떤 상황인데 여하튼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강렬한 승리를 보였고 또 안정적으로 네. 서울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25% 이상이란 건 뭐 당연한 수치라고 보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과하게 네.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도리어 오세훈 시장을 돋보이게 하는 것 같지 않나. 오히려 돋보이게 한다. 그래도 저희가 수치 다시 한번 네. 볼게요. 데이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야권은 군웅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김민석 총리죠. 지금 11.8%.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11.6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원호 민주당의 정원호 구청장, 성동구청장이 11.2%. 여기 좀 많이 따라왔네요. 네.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약간 빠지는 10.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웅을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만만치 않다. 네. 그리고 신동욱 의원도 5.2%로 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서울 여론은 그러니까 뭐 비등비등 아니면은 절대 뭐 여권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시민들한테 있어서 네. 부동산이란 거 부동산. 이게 굉장히 좀 크거든요. 예. 그런데 부동산 관련해서 좌파 정부가 손을 네. 대면 손을 댈수록 사람들은 힘들어지잖아요. 예. 이번에 11호 대책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집 사는 데 있어서 허락받아라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살 때 당연히 전세를 끼고 대출을 일으키는 건데 네. 본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다 집을 다 장만해 놓고 우리 젊은 사람들 아니면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 타려고 하는 예. 보통의 사람들의 어떤 시도 집 장만의 꿈을 다 무참히 밟아놨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러니까요. 문제는 집값도 오르고 예.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까지 늘어나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치에 있어서 이 내 삶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정치를 가장 사람들이 혐오하거든요. 민주당이 이제까지 해왔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서울 민심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이거 다뤄보자면 네. 그 아까 정원호 구청장 저희가 네.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방송이 엄청 나와요. 뭐 라디오고 뭐 김호준 방송이 엄청 나오는데 그 오 시장님이 라디오에서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안 했는데 이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나름 이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대변인님도 이제 오 시장하고 가까우시잖아요. 뭐 학교 선후배기도 하고 네. 정원호 구청장 쪽에 세력도 꽤 붙은 것 같은데 여권 후보로 만약에 그분이 나올 가능성 꽤 있어 보입니까? 이기려고 한다면 네. 변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인지도도 낮고 충성도도 낮지만 그 사람들이 확장력이 제일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확장력이 없다. 김민석이든 예. 그다음에 뭐 전현희 의원이든 서영교든 뭐 박주민이든 예. 딱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딱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멈춘다는 그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의 가장 큰 한계점은 뭐냐면 개딸들의 공천을 자주 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 정원호에 대해서
김어준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정청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전현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계 맺음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현호는 제가 볼 때 김어준이 키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 나왔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 관심이 인지도에서 충성도 거쳐서 호감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여기에서 이제 검증이라는 기간이 네.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새롭다는 게 플러스지만 지나고 났을 때는 그 새로움이 뭔가 아마추어 아니야? 제대로 한 게 뭐지? 그러니까 그 성동구청 내에서야 뭐 인지도는 있겠지만 그렇죠. 쉽게 말했을 때 크지는 않습니다. 2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주시할 인물이라고 보지만 그렇다면 당내에서의 어떤 경선 과정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네. 근데 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정청래이기 때문에 네. 김어준과 정청래가 어떻게 관계를 맺음을 하고 어떻게 이 정현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개딸들이 그야말로 본선을 이기기 위해서 좀 넓게 멀리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리고 여론조사 얘기 한 1분만 더 할게요. 그 종묘 인근의 세운 4구역 요거 네. 개발해 놓고도 여권의 공세가 또 장난이 아니었죠. 그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기자회견 막 열고 문체부 국가유산청까지 다 나서고 개발론하고 보존론이 맞서면서 선거의 전초전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 이 종묘 대전 관전평 먼저 한번 여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오시장하고 가까운 사이시니까 종로 외에 다른 자치구에서도 비슷한 사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게 종로는 또 확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 거주 인구 자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민주당에서 네. 우선은 오시장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네. 소위 말해서 딸리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의제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재를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쪽 오세훈 시장은 개발론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따지려고 하는데 가르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묘 안에 정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전에서 담벼락까지 그 입구까지가 300m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담벼락에서 요번에 그 세운 지구라고 하는 그쪽까지 170여 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예. 전체 500m 떨어져 500m.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림자가 씌워지거나 아니면 남산을 바라보는 시야가 뭔가 가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입구에서부터 남산까지의 그 녹지축이 형성되는데요. 예. 그 건물을 이른바 용적률은 좀 올려주지만 건폐율을 낮춰가지고요. 기부 체납. 결국은 축구장 20개의 어떤 녹지 일종의 공원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이 이렇게 성냥갑으로 이렇게 딱 가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봤을 때 답답한 게 적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민주당은 강북 개발 원하지 않습니까? 아하, 예. 강남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북 개발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거를 역사와 미래를 어떻게 잘 조합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그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 장관이 해괴망측하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김민석 그 총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이거 뭐 기가 이렇게 막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렇죠. 감성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찾으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김민석 총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몰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구체적인 팩트를 통해서 얘기할 때 한계점이 명확하다. 저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 강북 개발에 있어서 이게 다 박원순 시장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를 보존한다는 게 뭐냐면 개발은 젖혀놓고 그냥 본인들은 지나가는 사람 속에서 이걸 관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운 상가 그쪽에 가면 1,1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공중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 아무도 안 다녀요. 안 다닙니다. 그게
예상보다 5%에서 10% 정도만 다닌다는 네, 거예요. 네. 슬럼화돼 있어서 그게 사람들이 어떤 미래 유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떤 거냐? 네. 낭만적으로 내가 거기 살지 않으면서 뭔가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봤을 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의 부동산 집값을 봤을 때 가장 폐해가 뭐냐? 시민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 네. 이유가 박원순 시장이 이른바 정비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구역 한 400개 가까운 정비구역을 다 해제했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됐으면 10년, 15년이 지난 지금 정도에 아파트가 40만 가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네. 결국 잘못된 이념적으로 경도된 좌파 정부의 어떤 시장과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요. 결국 사람들은 한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 내에서의 어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이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 팩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수긍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강북에는 땅을 파면 네. 유물이 나올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강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거 다 반대할 겁니까? 안 하죠.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질러놓은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습도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서울시장 여론조사로 시작을 했냐? 같은 여론조사에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항소포기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우리가 뭐 잊고 지내지만 대선 당일에도 출구조사에서 60% 넘는 응답자가 계속돼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재판 재개 동의가 49.2%가 나왔고 비동의가 43.3%가 나왔습니다. 에브리 리서치 조사 저희가 어제 설명 한번 드렸죠. 여기서도 재판 재개 50.2%, 불필요 42.4%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하는 58.1% 대 33.8%로 재판 재개가 우세했고 30대 역시 54.6 대 40.9%였습니다. 서울 2030 민심이 상당히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론이 결국 또 항소 포기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법 앞에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고 예.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자를 어제 장동혁 대표는 독재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지은죄가 있으면 당연히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건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네. 민주당이 끊임없이 사법부를 심지어 사법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을 탄핵, 특검 운운하면서 막 흔들어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선의 재판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을 중지시켰죠. 예. 추지정이란 이름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예. 추지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추지정은 내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든 될 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법으로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는 게 지금 확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통상적으로 봤을 때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해서 추는 재판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왜냐? 우리가 탄핵소추를 그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회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추에 재판이 들어간다? 그럼 소추, 기소다 하고 재판을 한다? 예. 국회가요? 예. 아니잖아요. 안 하죠. 헌재가 재판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재판 중지를 넘어서 현 정부가 민주당과 더불어서 재판 삭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고 예. 그 과정에 저는 일종의 간보기로서 항소 포기를 요번에 저질렀거든요. 예, 간보기로서 뒷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특히나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예. 대장동 일당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느냐. 나쁜 놈이면 이 사람들한테 수천억 원 예. 가져갔으니까 7,800억 원 회수해야 되잖아요. 환수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법무부 장관이 그 정도면 처벌 괜찮아. 그 정도면 돼. 예. 아니 본인이 재판 판사야? 그 정도면 돼 한 잔에 뭐. 그러죠.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김만배 일당한테 코가 깨인 거잖아요.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대놓고 나쁜 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딱 그거 묻고 싶어요. 김만배 나쁜 놈입니까? 남욱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예. 근데 심지어 이것도 착한 놈이라 할까요?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뭡니까?
나쁜 놈인데 이 사람 처벌하겠다는데 왜 처벌 못하게 하고 8천억 가까운 돈을 추징하겠다는데 왜 그걸 말려? 그리고 심지어 그 정의로운 일을 당연히 해야 될 검찰 손발 묶어서 네. 항소를 포기시켜?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이재명 대통령은 뭐이 있네.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 드린 그 질문 2개 예. 대장동 일당이 나쁜 놈인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 처벌하겠다는 검사가 나쁜 사람인 건지 네. 그거에 대한 2가지 답을 해야 됩니다. 항소 포기 여론 저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언론계 원로 조갑제닷컴 대표 계시죠? 예전 조선에 계셨던 그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또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갑제 대표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또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 조국 사태 그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 조국 사태 때 어마어마했죠. 이게 잘못 대응하면 이게 폭발할 수도 있다라면서 강하게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거 또한 이제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대행이 물러나야 하고 이 진상이 뭔지도 알아야 한다. 특검을 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금 조갑제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노만석 대행 어제 사의 표명을 했죠. 네. 예. 뭐 꼬리 자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노만석이라는 사람이 그 직무 대행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예. 검사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고 싶다. 굉장히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그 위치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는 예.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고 오늘 일부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부대꼈다. 예. 저쪽에서 저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예. 저쪽에서 지우려고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거대한 지우개로 힘으로 억지 추진력으로 압박을 해서 지우려고 한다. 사실상 제가 볼 때 네. 자백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알아서 그냥 검찰에서 수뇌부가 알아서 그거를 항소를 포기했다.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저는 조갑제 그 뭐라고 할까 대표 예. 조갑제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한 예로 조국이란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을 감싸려고 한 거잖아요. 예. 문제 인물에 대해서 네.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자기의 아이들을 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오르내리면서 하면서 네. 뻔뻔한 사람. 사람들이 분노했잖아요. 네. 그게 과연 공정이냐 이게 나라냐 뻔뻔했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을 감싸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재명 당사자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대장동 일당이라는 나쁜 범죄자들한테 네. 엄청난 수천억 원. 네. 그래서 김만배는 우스갯소리로 만수르가 됐다고 하잖아요. 만수르 됐죠. 그렇죠? 재벌 됐어요. 그리고 남욱도 9천만 원 투자해서 8,700만 원. 8,700만 원 투자해서 1,000억까지 갔습니다. 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기소해서 재판받게 해가지고 그거를 환수하고 이 사람들 진짜 처벌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와주고 있다? 그럼 뭡니까? 첫째, 김만배 일당, 대장동 일당도 열받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거를 도와주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정의 1인자인데 예. 이 사람이 그 권한을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고 김만배 일당, 대장동 일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권한을 썼다? 이거는 거대한 이해 충돌이자 배신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측근을 보호하려고 한 건데 이거는 당사자 자기 일을 한 거잖아요. 예. 더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 2019년보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 법치라는 예. 무엇보다도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모든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놀이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어떻게 하죠? 법무부 장관 자기 최측근 친명 좌장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 시켰죠. 그리고 또 자기의 대변인, 그 변호인이라는 한 사람들을 공직이라는 자리에 다 알받게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텔레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보좌관한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예. 보좌관이잖아요. 예. 그 보좌관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실상 지침을 내리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항소 자제라는 그 궤변을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요. 여론이 네. 뭐 장관도 그렇게 뭐 지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여론이 갈수록 이제 악화가 되게 되면 이 사건 핵심에 놓여 있는 그 3인방 중에서 그러니까 노만석, 이진수, 정성호 이 3인방 중에서 한 명 일단 나갔으니까 그 두 그렇죠. 명의 운명 언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서울중앙지검장도 사표 수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무대행도 사표 수리하고 법무부 장관은 좀 버티겠죠. 차관은요? 이진수 차관은. 차관도 제가 볼 때 버틸 것 같습니다. 버텨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시간이 유예될 뿐입니다. 예.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데 그 기간을 줄이는 게 예. 결국은 전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검찰 내부에 있는 진짜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검사들의 조직적인 목소리가 예.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분노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시차를 두고 그거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잘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저는 단순하게 뭐 우리가 탄핵 얘기한 게 그냥 탄핵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개별건입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은 그 방탄을 위해서 다 알박기를 해놓고 예. 모든 대한민국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는 법치를 지키고 헌정유린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과정 속에서 저는 탄핵에 이르게 될 것이라 봅니다. 네.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배임죄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은 그렇죠. 죄. 예. 배임죄도 없애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도 없앤다고 개정한다고 하죠. 행위 관련해서 삭제를 하죠. 그리고 제3자 뇌물죄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걸린 것들은 다 법을 바꿔서 자기를 사실상 면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판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재판 자체를 없앤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냥 하나 여쭙고 싶어요. 국민들에게.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중지시키고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제가 절도죄를 지르거나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없앱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제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고 침묵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움직일 때가 있고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어떤 분노를 행동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네. 정치력을 과연 국민의힘이 얼마나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약간 무력감이 있습니다. 좀 있죠. 의석수가 저기가 많고 너무나 진짜 질리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뭡니까? TF 만들어서 네. 공무원들 다 이틀막 하고 네. 자기네들 사람들 다 꽂아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걸 헌정 수호 뭐 TF라고 그렇다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되는 진짜 네. 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네. 프레임. 근데 이순신 장군이 영화 명란대첩에서 그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두려움을 네.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해서 본인이 가서 싸웁니다. 홀로. 네. 네. 그게 결국 뭐죠? 이 무력감을 용기로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게 개인의 욕망과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네.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싸울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항명을 한다고 하면서 그 검사를 겁먹은 개가 맞아요. 뭐 요란하게 짓는다고 네. 생각하지만 역으로 볼까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겁먹었습니다. 겁먹기 때문에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범죄자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왜냐? 겁먹었거든요. 정상적으로 보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왜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을 옹호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항소 포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민낯, 우리는 국민이 아니고 범죄자와 깐부라는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공개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저쪽이 볼 때는 의석수가 많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된 말로 개 돼지 취급하면서 호구로 알면서 이렇게 뭉개고 갈 수 있다는 그 오만,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과 독선이자 모든 권력을 가졌을 때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네. 이거는 야만과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생긴 대변인께서 또 나서 주시면 여론이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다음 이슈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백브리핑 유튜브 대표 백광현 씨 아시죠?
그 성남시 PC 삭제 의혹이나 김현지 실장 관련된 의혹을 폭로했던 그 백광현 씨. 제가 아침에 좀 나와달라고 그랬는데 올빼미 인간이라 출연 좀 어렵다 그래갖고 저희 잠시 후에 8시 한 35분쯤에 전화 연결 잠깐 할 건데요. 그 백광현 씨가 어제 이제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나와가지고 검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징역 3년을 자신했다면 검찰에 회유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회유됐을 것이다 라는 발언도 했는데, 그런데 남욱 변호사 주장과 완전 다른 내용의 녹취, 심지어 이제 남욱 변호사 본인의 발언이 나오는 그런 녹취를 어제 백광현 씨가 공개를 했어요. 요거 짧게 한번 저희가 재생해 드릴게요. 먼저. 예. 이재명하고 정기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딱 짜고 4시에 합의를 딱 본 거야. 합의 다 본 거야.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촉촉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 자, 지금 어제 기자회견 내용 잠깐 보셨는데요. 3년 얘기가 나오고 좀 흥미진진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조국을 사면시켰습니다. 네, 예. 원했을까요? 저는 알지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일 원해 예. 사면시키고 싶은 사람은 예. 이화영과 김만배입니다. 예. 근데 김만배는 최종 확정이 안 나왔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죠. 사면을 못 시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꼼수를 쓰는 게 항소 포기, 항소 포기. 그리고 배임죄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면소돼서 네. 이 사람들 그냥 나와요. 네. 그리고 빨리 대법원 확정 판결 받으면 사면시킬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아는 이 나쁜 사람 관련해서 공소 항소 포기시켜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싸움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간이 배 밖에 나와 가지고요. 배임죄 없앱니다. 음. 재판 삭제합니다. 공소 취소해 가지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녹취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유동규를 계속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욱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동규가 3년을 자신했는데 왜냐? 검찰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3년 정도 나오는 거로 될 거다. 예. 법원에서도. 근데 그 이상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뭐냐? 돈의 힘입니다. 1,000억 입에 꽂아준 거잖아요. 네. 자기 주머니에. 그럼 남욱은 뭡니까? 이재명 정부와 지금 하는 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을 언급 안 하고 그냥 유동규가 다 해 먹었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면되거나 배임죄 없어지면서 네. 나가게 되면서 1,000억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나름 준재벌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유동규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3년이면 나가게 된다. 3년 얘기를 누가 했느냐? 예. 유동규가 한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김만배가 했다는 김만배. 거예요. 예. 그리고 3년만 버티면 되겠다는 거잖아요. 음. 저는 지금 항소 포기가 어떤 의미냐? 충분하게 김만배와 남욱한테 버텨. 예. 이재명 세 글자 언급하면 안 돼. 버텨. 버티면 배임죄를 없애건 아니면 최종 결정이 났을 때 사면을 시키든 우리 믿고 믿어봐. 이거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이름 석자는 절대 언급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을 악마할 겁니다. 우리 이거 다 조작 기소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멘트가 나가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푸닥거리 하겠죠. 정치 검찰 다 없애야 된다. 그럼 이 수사도 조작 기소, 조작 수사?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조작됐다. 그래서 공소를 취소하는 재판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아이들 진짜 수능 열심히 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꿈꾸는 대한민국이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만드는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진짜 애들 수능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나라가 글쎄요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남욱 변호사가 이 워딩 녹취를 보면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감옥에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뭐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교감이 있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부분에 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왜냐, 이 대장동 일당 이제 1심에서 중형이 나름 선고가 됐죠. 일부에는 중형이 선고가 됐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김만배 같은 경우에 징역 8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2심, 이제 2심 시작인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 우리 국민들이 고법의 재판부까지도 아는 시대가 됐어요. 재판부의 성향까지도 아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아시죠, 대변인님? 아 진짜 당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이 예. 1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나요? 1년 6개월이었나요? 헷갈립니다. 그 정도 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었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네. 선의로 받아주면서요. 이거를 탕탕이라고 해야 되죠. 진술을 탕탕탕탕탕 다 쪼개가지고 분절시켰죠. 분절시켜가지고 말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대법원에서 바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의 판결문 저도 법조 기자를 했고 누구보다도 우리 이동재 앵커께서는 판결문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 저 많이 봤어요. 판결문 보고 이해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구나. 그 정도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궤변을 쏟아냈구나. 저도 웬만하면 판결문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법 논리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게 그래도 판결문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답을 정해놨습니다. 이재명은 무죄구나. 정해놓고 그렇게 간 거거든요. 저 이 재판부 잘 알거든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정재호 판사, 최은정 판사, 이예슬 판사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지금 걱정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김만배 3년 이거 진짜 꿈 아닌 거 아닌가? 현실되는 거 아닌가? 이게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조직이냐 생각해 보면 지금 법원 행정처를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폐지하려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인사, 그 다음에 법원 사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재판부가 제가 알기로는 2월달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 재판부 인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위원회를 소위 말해서 국회 쪽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인사가 3분의 2라는 거예요. 3분의 2.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항소도 포기시키는 이 정부라고 한다면 재판부 겁박하면서 법원 행정처 빠르게 폐지시키고 법원 인사 관련해서 이 사람들 그냥 알박기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